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김일구입니다. 팬데믹이 지나고 이제 엔데믹 시대가 됐습니다.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이 이 팬데믹 시기에 보였던 반응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제 전반하고, 그 다음에 금리, 주가 이런 부분에 금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갑작스럽게 왔죠, 그죠?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데믹은 인구를 의미하고 사람을 의미하고 팬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팬 아시아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처음에 이 엔데믹이라는 단어를 쓰길래 엔드인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EN에 데믹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항체를 가져서 그래도 여전히 일부 사람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시기를 엔데믹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은 아니에요. 팬데믹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지만 우리가 예전에, 팬데믹 이전에 노멀한 정상인 상황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아주 긴 이행기를, 엔데믹 시기를 거치고 나서나 찾아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보건상의 큰 위험을 지나간 건 분명합니다만, 여전히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전히 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엔데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엔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노멀로 가지 못하고 엔데믹 상황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에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이고, 한 가지는 경제가 정상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 경제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미국 경제는 그렇게 안 좋다고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 경기 침체다. 야, 이게 10년, 20년 만에 오는 침체 정도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 결코 침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GDP 성장 모든 것들이. 이게 왜 이러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팬데믹이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 실물 경제가 이 제조업이 강한 중국, 한국이 굉장히 실물 경제가 안 좋은 지금 현상을 일종의 이제 숙취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 마시고 저녁에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숙취에 오랫동안 시달리게 되는데, 팬데믹 시기에 우리가 이제 이 제조업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뭐 특히 반도체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만, 그때 너무 많이 쓴 거죠. 너무 많이 쓰고 나니까 지금 이제 안 쓰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는 이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양분해서 봐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인플레이션을 한번 볼까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그냥 유가 올라가고 뭐 전쟁 때문에 나타났던 일시적인 현상은 결코 아닙니다. 이건 저는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엔데믹이 쉽게 끝나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미국으로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이민을 오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민자 추이를 쭉 살펴보면 2020년 팬데믹 이후로 당연히 이민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뭐 작년도 그렇고 뭐 2021년도 그렇고 2022년도 그렇고 이민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시아 3국, 태국, 베트남,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순유입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이 고소득 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OECD 국가들, 미국도 그렇죠.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낮은 소득을 주는, 일을 해봤자 일을 하는 건 힘들고 소득은 얼마 안 되는 그런 일자리를 거기서 잘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그걸 이제 해외에서 저소득 국가의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메꿔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고향으로 돌아간 경우도 많고 추가적으로 유입이 쉽지 않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우리가 노말로 갔다고 한다면 옛날 2019년처럼 2018년처럼
이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이분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임금이 안 올라가도 충분히 많은 노동력이 공급이 됐을 건데 지금 이 노말이 아니다 말이죠. 사람들은 전면적인 컨택트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팬데믹 때 언택트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언택트 시대 때 가장 활발했던 게 그 배달 음식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앱도 많이 개발이 됐어요. IT 인력들이 앱을 개발하고 그게 내가 손을 안 대고 내가 누군가 접촉하지 않고 물건을 받아보고 음식을 배달해서 먹는 그런 문화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런 언택트는 이 추세적으로 상당히 많이 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기사를 보면 뭐 배달 음식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면적인 옛날처럼 컨택트로 갔느냐? 그건 아니죠. 여전히 사람들은 좀 여기 대해서 양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이제 자주 가는 곳 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곳에는 수요가 넘쳐납니다. 고급 호텔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줄 서서 밥을 먹는 그런 식당들에는 다들 우르르르 몰려드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그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이제 사람들은 전면적인 접촉을 피하고 사람들이 다들 믿는 것, 비싼 것 그쪽으로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 쪽으로는 여전히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노말이 아니고 엔데믹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노말이 아니다 보니까 이 끊겼던 해외에서 저소득 국가에서 근로자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 국내 가령 미국을 생각한다면 미국 사람들이 허드렛 일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소득이 낮아서 근데 사람이 없잖아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던 미국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도록 하려고 하면 당연히 월급을 올려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핵심입니다. 뭐 전쟁으로 유가 올라가고 이거는 일시적인 요인이었고 그 이전에 이제 반도체 공급이 교란이 일어나서 뭐 그래서 공급망 차질로 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거는 일시적인데 요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스티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끈적끈적하게 거머리가 딱 달라붙어 있으면 잘 안 떨어지잖아요. 이 유가 올라가거나 이런 거는 쉽게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노동시장이 워낙 타이트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임금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요거는 이제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거머리가 달라붙어 있듯이 떼도 잘 안 떨어져요. 금리 올리고 뭐 하고 해서 떼려고 해도 잘 안 떨어지는 그런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을 보면 이 OECD 국가들 다 모아놓고 이제 실업률이 얼마인가를 보면 1990년 통계를 집계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집계를 해보면 90년 이후로 가장 낮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실업률이 3.4%인데 이거는 1970년 이후로 3.4% 실업률은 나온 적이 없어요. 가장 낮은 1970년 이후로는 가장 낮은 실업률입니다. 경제 안 좋다면서 이게 왜 이렇게 낮은 실업률이 나올까? 실업률이라는 게 결국 이제 해외에서 유입된 근로자들이 유입되지 않고 나면 국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경제가 뭐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쪽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이 일어나는 쪽이 사람들이 뭐 오른쪽 그림 보시면 미국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인데 요게 팬데믹 초기부터 보시면 2020년부터 팬데믹 초기에 모든 경제 활동이 다 위축되고 주가도 폭락하고 임금 상승률이 떨어졌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임금 상승률은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세상이 멈춰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이 감염될 위험을 생각해서 잘 활동을 안 한 것이죠. 그리고 국가가 보조금을 줘서 그 사람들이 굳이 일을 안 해도 될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될 환경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구하려고 그러면 월급 더 주겠다고, 임금 더 주겠다고 해서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때 팬데믹 시기에 폭발적인 임금 상승이 미국에 안 나타났고,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 연간 한 5% 정도의 임금 상승률이 나타납니다.
물가가 올라가서 소비할 여력이 없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아주 초기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해 보면 물가 올라간 것만큼 임금이 그것보다 더 올라갔어요.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뭐 물가 올라가는 것만큼 내 월급 안 올라간다 이런 말씀하시지만 저소득층에서는 벌어서 먹고 살기 빠듯한 저소득층에서는 물가 올라가는 것만큼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이 스티키 인플레이션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 6페이지에 이제 오른쪽 그림, 왼쪽 그림이 같은 모양의 그림인데 왼쪽 그림 보시면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있고 내려오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있죠. 요거는 이제 내려오고 있는 파란색은 전체 물가, 헤드라인 CPI. 여기는 작년에 유가나 곡물 가격이 6월에 고점 치고 그 이후로 이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WTI 기준으로는 120불 하던 게 지금 뭐 70불 정도니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작년 유가나 이런 것의 고점이 거의 대부분 6월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전체적으로 내려온다라고 하지만 그 변동성이 큰 에너지하고 음식료를 뺀 걸 근원 물가라고 부르는데 미국의 경우에 그 근원 물가는 지금도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 빨간색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요거는 굉장히 스티키한 겁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그걸 이제 세분해서 보면 인플레이션의 가장 초기, 그러니까 2021년 가을부터 물가가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초기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교란이었어요. 보시면 작년 1월 달에 전체 물가 상승률이 7.5%를 기록했는데 그 7.5%를 분해해서 보면 자동차가 상당히 높은 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간 게 있어요. 근데 이 자동차는 뭐냐면 미국의 경우에는 중고차까지 CPI 넣습니다. 다른 나라는 중고차는 안 넣거든요. 근데 미국은 자동차 비중을 워낙 크게 보기 때문에 중고차도 물가에 넣는데 그래서 전체 자동차 비중이 한 8% 정도 되는데 이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서 반도체 공급이 안 되니까 중고차 가격이 뭐 30%, 40%씩 막 올라갔거든요.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처음에 물가가 올라간 거예요. 연준이 초기에 인플레이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때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던 게 왜냐하면 그때의 물가 상승, 처음에 물가 상승은 이 중고차 가격이 이제 반도체 공급이 안 돼가지고 막 올라가는 건데 그걸 금리 올려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다렸던 것이죠. 저러다가 공급망이 정상화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 자동차 문제가 아니고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보면 6월 달에 전년 대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9.1%가 나왔는데 지금은 좀 수정했습니다. 수정해서 8.9 정도인데 이때 작년 상반기의 물가 상승은 이 자동차 때문은 아니에요. 자동차는 이미 작년 초부터 이제 꺾였고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 올라가고 곡물 가격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모양이 또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주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범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난 2월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이제 자동차는 마이너스예요.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고 반도체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도 현저하게 상승률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 빨간색 부분, 에너지도 한 8% 돼요. 미국에서 소비 품목이 한 8% 되고 음식료가 한 14%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에너지, 음식료 합치면 한 30%, 3분의 1이라 잡고 미국은 주택 임대료를 굉장히 높게 잡습니다. 한 32% 정도를 차지해요. 나는 내 집에 살고 있어도 그것도 일종의 기회 비용이잖아요. 내가 딴 데 쓸 수 있는 돈을 또는 뭐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내면서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임대를 하고 살고 있는 것처럼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이 주택 임대료가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은 물가 상승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빼고 전부 다 나머지 3분의 1을 차지하겠죠. 뭐 우리가 마트 가고 편의점 가고 외식하고 뭐 장난감 사고 뭐 버스, 택시 이용하고 전부 다 이게 주황색인데 이것도 커지고 있죠.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에너지 곡물 가격은 내려오고 있지만
이 부분이 올라가고 있는. 근데 이걸 스티키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스티키냐면 그렇죠. 가령 우리가 유가를 생각해요. 유가가 어떤 이유로 올라갔어요. 유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원유 소비를 더 늘려가지고 유가가 더 끌어올려지고 그러면 또 소비가 더 증가하고 그러면 또 유가가 더 올라가고 이렇게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곡물 가격도 그렇죠. 오르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곡물을 소비하고 올라가서 비싼 걸 더 많이 쓰고 그래서 곡물 가격이 또 올라가고 이러진 않습니다. 유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소비를 줄이겠죠. 아무래도 줄이고 그러면 올라간 유가가 다시 내려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은 스티키하다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월급이 올라가면 월급이 안 올라갔는데 가령 동네 밥집에 밥값이 올라가고 동네 음식점에서 소주값을 뭐 3,000원 받던 걸 4,000원, 5,000원, 6,000원 받으면 사람들이 월급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은 임금이 올라가면서 동네 밥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서로 간에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동네 밥집들은 소주값을 4,000원, 5,000원씩 올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쪽에서는 또 월급을 올려달라고요. 일당 그거 가지고 이제 밥 먹기도 힘들다라고 하면 일을 안 하겠죠. 그러면 사람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 값싼 노동력이 공급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당을 올려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동네 밥집에서는 또 가격을 또 올릴 수 있습니다. 웨이지 프라이스, 인플레이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요게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월급 올라갈 거야. 우리도 밥값 올리면 돼. 이런 식의 암묵적인 사회적인 어떤 생각이 공유가 되고 있는 요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고 하는데 요게 있고 그리고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요게 구조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스티키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요걸 잡기가 쉽겠습니까? 요거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1990년대 초반에는 이런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미국의 경우에 1980년대 초중반까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거의 한 30년 동안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들이 이걸 몰라요. 이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라는 존재 자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금융시장에서 물가 내려갈 거고 연준이 금리 낮출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연준 이사들은 이런 경험이 충분히 많겠죠. 연세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에서 우리가 금리를 낮췄다가 굉장히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스티키 인플레이션을 겪어본 사람들은 여기서 금리를 낮출 거라는 생각 절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준이 뭐 금리 낮출 거다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최소한 올해 정도까지는. 자,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집값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제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 기사를 보다 보면 그런 제목들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집값도 하락하고 경제도 안 좋은데 연준이 금리를 언제까지는 계속 올릴 거냐, 조만간 낮출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부르고, 사실 주택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돈을 더 많이 빌려주고, 1,000만 원이면, 주택 가격이 1,000만 원이면 800만 원 빌려주고, 주택 가격이 1억이면 8천만 원 빌려주고, 집한테 빌려주는 거거든요. LTV, Loan to Value, 이걸 중시 여기는 그런 대출 문화입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집한테 대출해주면 그 집주인이 돈을 안 갚으면 은행이 돈을 못 받는 게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이게 이제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집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고, 모기지라고 하는 거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 LTV를 보면 역사적으로 70, 80%에서 크게 변화는 없고,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DTI를 보죠. DTI를 봐서 이 사람의 소득 대비해서 이 사람의 부채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우리한테 빌려간 돈의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느냐를 보고 돈을 빌려줍니다. 이 때문에 우리처럼 금리 올라갔다고 변동금리도 아니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고 상환 능력 떨어졌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물론 걔들도 소득이 있어야지만 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실업률이 올라가면 미국의 집값은 굉장히 심각해져요. 우리나라 집값은 금리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면 미국의 집값은 금리하고는 무관하고 실업률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의 고용 상태를 유지하면 원리금 갚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 빌릴 때 그렇게 계산해서 빌린 거거든요. 은행도 그렇게 계산해서 빌려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 보시면 미국의 주택가격은 금리를 그렇게 올려놨는데도 주택가격은 거의 조정을 안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2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약간 마이너스가 나온 정도예요. 그러니까 작년 5월, 6월 달이 고점이고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크게 내려오고 있는 모양은 아니고 월세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세는 집계 자체가 늦어서 미국 전역에 월세를 짓게 하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월세는 보통 6개월 정도 후행을 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좀 있다가 내려오게 될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 더 이상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최근에 이제 은행 위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를 많이 올리면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1994년에도 그랬는데 그 전에 한 2년 정도 그때 당시는 거의 제로금리 3%로 금리를 연준이 유지하다가 94년 초부터 이제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했죠. 지금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심지어는 한 번에 75bp, 우리가 이제 75bp씩 막 올렸는데 그때도 75bp씩 금리를 막 올렸거든요. 그렇게 1년간 금리를 올리니까 94년 12월 달이 되니까 이제 금리가 3%가 아니고 5%대로 올라갔죠. 1년 정도 금리를 올리니까 이 오렌지 카운티라는 데가 파산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 이런 거하고 거의 비슷한 스토리로 파산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정책 방향을 바꾸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렸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수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퍼지면서 위기가 확산되고 제가 볼 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들이 금리 인상 과정에서 기업들도 가령 그런 기업들이 그때는 많았어요. 94년에는 파생상품 계약을 해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이 손해를 보고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내려가면 이 파생상품을 산 기업이 이익을 보고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키코 같은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래를 하다가 94년, 95년에 파산한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당시에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시스템 위기로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금리를 빨리 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들은 발생하는데 이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물 경제는 이 그림 보시면, 왼쪽 그림 보시면 파란색하고 빨간색, 이것도 이제 두 개로 쪼개져요.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 보면 이것도 이제 스티키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팬데믹 때 회사 출근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서 저희 회사도 그랬습니다만 노트북을 다 사주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컴퓨터 구매가 그때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집에 있다 보니까 해외여행 못 가고 돈은 좀 있고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별로 바꾸고 싶어 하지는 않았는데 집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소음이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조업 경기는 어마어마하게 좋았죠. 근데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를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렇게 많이 바꾸고 나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바꿀 걸 그때 한꺼번에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숙치 기간입니다. 그때 한번 어마어마한 수요의 폭발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그게 2021년 봄에 그 수요의 폭발이 끝났는데 지금은 그 행오버 기간, 숙치 기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빨간색 기준으로 이 비제조업, 그러니까 비내구재 소비 쪽을 보면 서비스업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 내구재를 생산하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 한국. 오른쪽 그림 보시면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이 중국,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일반 소비 비중이 낮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중국, 한국 경제가 안 좋은 것만큼 다른 나라도 경제가 안 좋으느냐? 왼쪽 그림으로 보면 중국, 한국은 파란색 기준이 파란색으로 봐야 되고 다른 나라들은 아시아 국가들 아닌 나라들은 저 빨간색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그만한 평균보다 조금 낮은 정도, 우리는 아주 나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이 소비가 스티키하냐 스티키하지 않느냐인데 우리는 이 주기적으로 샀다가 안 샀다가 하는 스티키하지 않은 비내구재 이쪽으로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 국가들 보면 한국, 중국 뭐 포함해서 뭐 인도도 그렇고 태국, 베트남 전부 다 이쪽 산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특징적인 게 그런 것들인 것이죠.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 이제 미국의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을 표시해 놨는데 2019년을 100으로 봤을 때 4분기를 100으로 봤을 때 정부 지출, 그다음에 주택 건설을 제외한 투자, 그다음에 서비스 소비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증가하죠. 근데 파란색 내구재 소비는 어떻습니까? 팬데믹 때 줄어들지도 않았고요. 폭발적인 상승을 한 1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2021년 봄부터 그냥 거기서 옆으로 행보합니다. 올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요게 지금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반도체 수출이 안 좋다, 반도체 수출이 많이 줄어들고 수출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의 핵심입니다. 요거 행오버라고 봐야 되는데 이 행오버가 얼마나 갈 것이냐. 얼마쯤 지나면 그때 소비한 것을 이제 대충 다 끝났고 사람들이 새로 소비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올해는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이거 이제 신흥국, 선진국 10개 나라씩 GDP 큰 나라들 모아놓은 건데 인플레이션 시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들 기업도 매출이 증가하는 게 정상이거든.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기업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투자하실 때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분명히 증가해야 돼요. 비용이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매출액이 증가하지 못하는 기업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나라 단위로 보면 수출이 증가해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일본 증가 안 하죠? 다른 나라들은 다 두 자릿수 증가를 해요. 한국,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 특히 한국, 중국 수출 감소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이러느냐? 내구재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경제 자체가 그렇게 집중되어 있고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엄청나게 큰 나라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는 하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경제 안 좋다. 우리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평균보다 조금 못한 정도, 그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금리는 연준이 결정하죠. 그리고 연준이 나타낸 점도표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3월달 점도표도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올해까지 금리 인상한다. 거의 끝나가는 건 맞아요. 지금 이제 5%인데 연방기금리가 5% 초반 정도에서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5.5까지 갈지 안 갈지 저는 안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5.25 정도면 끝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리를 아직까지 낮출 생각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점도표에 보면 내년에는 낮춘다는데 올해 아직까지 낮출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스티키한 소비가 계속되고 있고 경기 침체 징후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은 스티키하게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낮추면 이 인플레이션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도 오른쪽 그림이 있습니다만 사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국채금리가 연준의 점도표에서 나오는 것과 거의 똑같은 값이 만들어지는데 점도표가 바뀌지 않고서는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하기는 어렵다. 근데 인상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시장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겠는가. 여기서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 스티키 인플레이션을 마지막으로 잡은 게 미국이 80년 초반인데 그때 어떻게 잡았느냐면 왼쪽 그림처럼 잡았어요. 빨간색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고 파란색이 연방기금리거든요. 어떻습니까? 금리를 물가만큼 올리다가 80년 초반에 아예 작정하고 물가는 내려가는데 금리를 더 끌어올려 버리거든요. 격차를 확대시킵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올해 물가 상승률 미국이 한 4점 몇 %, 연말에 나올 것 같은데 금리는 그냥 7%, 8%까지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 시켜버리면 물가가 확 내려갑니다. 그때도 그래서 물가가 5%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강한 경기 침체를 시켜버리면 물가를 스티키한 물가도 당장 잡을 수 있습니다만 연준의 멤버 구성으로 볼 때 작년에는 이렇게 하자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연준 멤버 중에서 올해는 그런 멤버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금리를 마구 올릴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의미에서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물가 상승 시기에 이래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그러는데 1965년부터 80년대 초반까지 거의 20년 동안 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4번을 했는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빨간색 주가는 물가 올라갈 때마다 떨어지고 물가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면 이 완전히 반대로 이제 지그재그 움직임을 한 4번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가가 완전히 안정되고 나니까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이 작년에 6월까지 올라갔다가 6월 이후로 물가 상승률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작년 6월까지 주가가 S&P 500 기준으로 떨어지다가 뭐 어쨌든 그때 이후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올해 6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물가 상승률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좀 더 올라가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식시장도 조정을 보이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큰 어떤 트렌드는 없지 않겠는가, 금융시장에서. 뭐 이런 말도 많고, 뭐 은행 위기가 어떻다, 뭐 연준이 금리 내린다, 뭐 어쩐다 말들은 많습니다만, 시장금리나 주가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끝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경제와 인플레이션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꼭 소비하는 것, 그런 스티키한 것, 괜찮아요. 왜냐하면 임금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한 번씩 뭐 사기도 하고 뭐 안 사기도 하고 1년, 2년 더 쓴다고 해서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큰 문제 없죠. 그죠? 1년, 2년 더 쓰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과 아닌 쪽 사이에 글로벌 경제 자체가 양분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